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곁을 찾아왔습니다. 연문아저씨, 냥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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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냥이님 오늘 배경화면이 뭐 어디 시골이에요? 어디 희뿌연저 뭐 어디 그런 나라 같은데? 뉴저지가요, 완전히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정말, 이상해요. 하늘도 그렇고, 아까 한 2시인가 3시쯤에는 정말, 어, 약간 이렇게 고동색깔 빛이었다고나 할까? 아이들 학교에서는 밖에 절대로 못 나가게 하고, 클래스룸 안에서도 마스크 다 쓰라고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고, 어, 웬간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다 캔슬됐어요. 되게 그럼 심각해요. 무슨 일인데요? 이거 왜 유저지 왜 무슨 일이 났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케벡 지역에서 산불이 난 게 지금 뉴저지에서 케벡까지 가려면 최소한 한 8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돼요. 10시간? 뭐 이렇게 운전해야지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 동네에서 그 산불 냄새가 나요. 아, 어느 정도로 냄새까지 날 심각한지 알 것 정도예요? 같죠? 네. 지금 가장 음, 큰 이유가 지금 뉴저지 이쪽 지역은 동부가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지금 6월인데 꼭 마치 초겨울같이 굉장히 선선하고 쌀쌀하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캐나다가 따뜻해서 뭐 그 연기가 더 이쪽으로 많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 뭐 산불이 엄청 뭐 심하게 난 것 같네요. 이거 뭐 차로 몇 시간 네. 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도 벌써 지금 양인님의 그 배경 화면은 직접 사진을 찍으신 건가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 그 뉴저지에 실제로 상황이 이런 모습이에요. 예. 제가 음, 낮에 뉴스를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이 뉴스 속보가 올라오는데 그 사진이 점점 이렇게 그 먼지가 짙어지는 걸 보았어요. 뉴욕 같은 데 네. 보니까. 야, 그래서 아니, 냄새가 난다니까요. 너무 와.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무 타는 냄새가 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동네에서 누가, 그냥 캠프파이어 하나? 막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오늘 근데 아침에 세상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이 농장에 갔는데 이 뉴스를 듣고 갔죠, 물론. 그러고서 하늘을 보니까 정말 그 안개가 아니에요. 구름도 아니에요. 그리고 희뿌연 것이 온 사방에 쫙 있는 것이 물론 뉴스를 안 들었으면 그게 그냥 아, 오늘은 조금 뭐 시야가 안 좋은 날인가 보다 뭐 그랬는데 뉴스를 들으니까 사우스캐롤라인까지 왔대요. 근데 정말 저희 동네까지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확실하게 보여요. 먼지가 잔뜩 껴 있다는 게. 저희 동네는 참고로 그냥 비가 와가지고 저는 잘 못 아, 비가 느꼈던 와서 하루 같아요. 그러면 낫네. 여기도 지금 비가 저는 내려오려고 그래서 합니다. 예. 네, 한국의 황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황사가 심하지 않았었는데, 뭐, 최근에 계속 뉴스나 아니면 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아마 예, 이런 그런데 상황이지 않을까. 예, 어떻게 이렇게 캐나다 그거 먼 데서 난 들불이 얼마나 크게 났길래 이렇게까지 심각한 현상이 음, 일어나는지 안타깝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 캘리포니아나 이쪽에서 들불이 심하게 많이 났었는데 음, 이 북쪽에서까지 이렇게 난다는 것도 하나의 조금 이 환경의 문제로 연결되는 건지 난 그런 네,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네, 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뭐 지금 6월 달이 접어드는데 호국 보훈의 달 아직도 이렇게 약간 초봄 같은 그런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한 간절기 같은 느낌이죠. 6월이면 이제 초여름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무튼 산불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꺼내들 메뉴는요. 이동관 아들의 학폭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되게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이동관이 현재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래요. 근데 지금 이 음,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금 지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결국은 무조건 밀겠죠. 근데 여론은 조금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을 보는 것 같고, 어, 이 사람의 아들의 학폭 문제는 우리 지난번에 그 정순신 그 사람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심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이 사람이 MB 옛날에 MB가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고발 조치도 됐었고 근데 그때 그냥 대충 넘어갔었던 거가 다시 문제가 됐대요. 음, 하나고라는 그 자유형 사립학교 그 학교에 다녔다가 하여튼 너무 심하게 그런 학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학폭위가 열려야 되고 그럴 경우는 그 대학에 진학을 할 때 그런 사실이 그 기록에 있으면은 대학을 가는데 이제 아마 제대로 못 가나 봐요. 이렇게 수시로 갈 음, 때는 그런 기록이 있으면 갈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았던 거예요. 아,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듣고 선생님들이 증인들이 다 돼가지고 그 기록들이 보니까 유튜브에 옛날에 그 했던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음, 그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도대체 아, 왜 국민의힘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왜 그쪽 사람들은 왜 자식들을 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다 이렇게 학폭의 그 가해자가 됐죠? 그 글로리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가장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코 가장된 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지금 이 사람을 그 앉히려고 하는 그 자리가 방송통신위원장이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방송을 다 장악을 하겠다는 게 목표인 것 음, 같고, 특히 총선 전에요. 지금 현재 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7월 말인데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음, 사람을 면직 처분을 시키려고 지금 벌써 재가를 했다라고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런 한 인터뷰 하는 걸 제가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속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건 불법인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달도 안 남은 사람을 이렇게 면직 처분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다 넣어서 근데 그 이유도 면직의 이유도 그 종편에 그 허가할 때 그 저기 옳지 않은 정보를 줘가지고 그런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제가 기억하기는 그때 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편들이 뭐 조건부 재가를 돼서 굉장히 많은 민주 시민들은 아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거 역으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 조건부 없이 다 인가가 돼야 되는데 조건을 달았다. 이래가지고 음, 그 권한을 남용했다. 그래서 면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 이것도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 게 결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집어넣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미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모든 언론이며 이런 방송사들의 더 형편없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그냥 눈에 불을 보듯 알 음.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뭐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서 전 두 가지가 딱 걸렸는데요. 그 당시에 학폭이 일어났을 때 그 양희님 말씀대로 선생님한테 찾아갔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네. 선생님, 이 사정이 이만저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다 보고를 하고, 뭐, 인권위원회다, 그런 데다가, 그 아무도 또 척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뭐, 검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동관이라는 사람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검사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심의가 이루어지고 윤리위원회 뭐 올라가고 그러면 자기를 소환 조사를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을 한 번도 안 갔대요, 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그 당시 검찰청에 있던 검찰 쪽 사람들이 굉장히 외면했다. 그러니까 그냥 답을 정해놓고서 이제 수사를 글을 짜맞춰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을 뭐 양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방송통신위원회 뭐 이런 데다가 앉히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MBC 길들이기가 아닌가. 그 예전에 그 MBC PD 수첩에서 광우병 그 이야기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때 굉장히 미운털이 바뀌었었는데 그래가지고서 뭐 이게 괴담이라는 둥 이게 극우분들이 말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까지 이제 소송전까지 가서 이게 무혐의 판결이 난 부분이고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광우병 집회를 하고 국민들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미국산 소의 골수, 내장, 뇌 뭐 이런 건 안 들어와요. 수입을 못 하게 했어요. 저는 그나마 그때 시위를 해서 그런 위험한 부분들은 수입이 금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언론 길들이기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이게 국민들이 다 알면 좋은데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대통령 이제 대법관이 이제 새로 임명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제 거부권을 뭐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이죠? 지금 대법관이 2명이 임기가 돼서 퇴임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보통은 한 그 대법원에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후보를 한 그 3배 정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올린대요. 그러면 그렇게 올릴 때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대통령한테 임명을 하라라고 보통 이렇게 올리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 대통령이 파이널 그 임명권자지만 많은 경우가 그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그 임명을 하고 그 대한민국 역사상 그거를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8명 중에서 그 2사람이 또 특히 그 2사람이 지금 여자라고 하거든요. 대법 음, 대법관 후보자가. 근데 아마 그 성향이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생각할 때는 약간 자기네들과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그러니까 8명 중에 2명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도 그 2사람이 올라온다면 거부를 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지금 미리 그거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절대로 그 둘을 정하지 말아라, 올리지 말아라라고 미리 겁을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권 분립에 확실하게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쵸. 정부는 계속 뭐 법적으로 뭐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모든 법이란 법은 자기네들이 다 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이 임명을 이제 거기서 했는데, 이거 나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거부권을 좀 만지작만지작한다 이런. 근데 좀 희한한 게 이걸 왜 언론에다 흘렸을까요? 이거 검토 그러니까 중이다 뭐 이런 지금 아까 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아직 2명을 대법원장이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 모르는 거야, 아직. 8명 중에서 누구를 할지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2명 올려도 내가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올리지 말아라고 미리 그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올리지 음, 말아라기보다는 대통령 성향의 사람을 천거해라. 아니면 바로 아, 잘라버리겠다. 미리 선전포고 한 거나 거죠. 마찬가지다 예, 이거죠. 같은 예. 의미인 아, 거죠. 이게 뭐 정해지고 나서 거부권을 검토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사람 올려야 돼 뭐 이런 뉘앙스였다면 근데 뭐 아니라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뭐 뉘앙스 자체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겠네요. 지금 양희님이 그 한국 대법관 천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 토마스 크레런스 대법관 미 연방 대법관 문제 있다고 얘기했죠. 네. 예, 그 할란 프로라는 갑부한테 굉장히 값비싼 그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도 공짜로 가고 고급 여트 타고서 가고
대법관 엄마한테 이 할런 크로우가 집에서 살게 하고 뭐 이런 특혜들을 받아가지고 미국 여론에서도 야 대법관들 다 공개해라 수입 같은 거. 그래서 2022년도 세금 보고서를 다 공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가장 공정해야 될 그리고 그 최고의 지위에 있는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안 좋은 소리들이 자꾸 이렇게 흘러나가면 이 법이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사회 전체가 다 혼란에 빠지잖아요. 아무리 딴 게 다 부패돼도 법은 살아있어야 사람들이 그 법 질서를 가지고 그래도 그 결정에 따르고 승복하고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대법관이란 사람이 향응을 받고 부자한테 자기의 그 아주 소중한 국가의 운명, 국가의 현재와 미래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판결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이 대법원 판사들도 깨끗해야 된다. 그동안 미국의 자존심이 딱 그거 하나였는데 지금 토마스 클래런스부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수입을 공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세뮤엘 엘리토 법관하고 토마스 클래런스만 기한을 정해줬거든요. 언제까지 공개하라고. 2명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나중에 할게. 이런 안타까운 지금 소식이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서 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성대묘사 아시죠? 성대모사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이 성대모사의 달인자가 많이 있겠지만 한국에 저는 정성호 씨라고 봐요. 코미디언 정성호 씨. 예. 굉장히 임남 목사님. 잘하잖아요. 예. 난 흉내도 못 나요. 저는 그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은. 혼자서 많이 연습도 해봤는데 내가 한 걸 들어보면 너무 아니야. 그런데 정성호 씨는 진짜 잘해요. 박근혜, 뭐 흉내, 이명박, 뭐 이건 뭐 안철수 완전 똑같이 이 표정까지. 그런 분이 JTBC에 새로 나와서 또 잘하시는 분이 생겼던데. 예, 많이 있어요. 근데 정성호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음. 예, 근데 이분이 JTBC인가요? JTBC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활발하게. 정부에서 저는 이거 윤석열 정부만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정부든지 야 저출산이다. 저출산이니 둘째 애를 낳는 애에게 아파트 뭐 지원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막 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정성호 씨가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저출산이면 실제 사람들이 왜 저출산인지 분명한 그 사정들을 알고 나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 더 줘. 둘째 셋째 뭐 나면은 교육비 더 줄게. 뭐 병원비 다 대줄게.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자, 사람들이 왜 안 낳느냐. 그 아파트 값 더 준다고 낳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애를 낳아서 기를 때 부모들이 안심을 하고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회 구조가 지금 아무리 회사가 좀 민주화되고 했다고선 치더라도 여성이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고 할 때 차별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회 속에서는. 그다음에 뭐 일 끝나고 애들 뭐 맡길 때도 적당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옛날 윤석열 후보 시절에 뭐 육아원 가서 애들이 6개월이면 걷지 않나요? 뭐 이런 소리 해대면서 보육원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보육 문제나 육아 문제, 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잘 사회적으로 해결이 돼야 이 엄마들이 애를 낳아서 기르다가 애 날만 한 해 해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결혼 안 한 여성들도 언니가 뭐 결혼 생활하고 애 낳는 거 보니까 괜찮네 하고 낳는 거지. 이 사회는 도저히 정상적인 출산과 육아를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둘째를 낳으면 아파트비를 대주니 뭐니 하는 것이 이거는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를 아주 힘차게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공감이 갔어요. 어떤 정치인이 2시간 연설하는 것보다 그분이 15분 얘기하는데 너무나
아주 가슴이 와닿고 댓글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정말 시원하다라고. 그래서 이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그 방통위니 뭐니 대법관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이 국민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생각하니까, 아니면 내 권력을 좀 더 유지하고 강화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딱 보면은 너무나 차이 나죠. 무슨 이 네. 사람들이 정책을 세우는 동기가 뭔지가 이 보면은 다 그냥 보이잖아요, 눈에. 너무나도 네. 뻔하게. 그래서 이 코미디언 정성우 씨의 이 아주 시원시원한 얘기가 바로 현재 이 대한민국 특히 집권당이 세우는 정책, 노동자를 패가면서 무슨 저출산을 해. 그 노동자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그렇게 노동자를 패면서, 그러면서 저출산 걱정하고 있으니 이거는 완전히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정책들이란 얘기예요. 이 노동정책과 사회보장 문제와 모든 것이 저출산 문제와 이게 인권 문제가 다 연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정치가라면 그러한 문제들 해결하면서 정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의 정부는 아니올시다고 그와 정반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지금 뭐 오뚜기 부대인가요? 열세 부대인가? 뭐 대학교도 문을 닫고 군대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뭐 정부와 뭐 각계 인사들이 좀 정말 좀 진심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6월 6일 현충일이 지났습니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면, 현충일을 왜 6월 6일에 했을까요? 나중에 방송 들으시고 난 뒤에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